자, 여러분 이번에 확인할 것은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을 어떻게 연구할지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적 연구 방법이고 하나는 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이 양적 연구 방법이 왜 생겼냐면 여러분 그 서양에서 이제 르네상스 시기가 지나고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을 이해해보고자 하는 그런 흐름들이 생겨났어요. 자, 그걸 뭐 계몽사상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흔히 표현하는데, 자, 그래서 자연과학 쪽에서 이제 인간이 가지는 이성을 바탕으로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실험하고 수치화시켜서 막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뉴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사과가 왜 떨어지지? 뭐 이런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험과 증명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 만류 인력의 법칙을 만들어내죠. 만류 인력의 법칙. 자, 이렇게 어떤 그 현상을 이해할 때 실험과 증명을 통해서 이 보편적인 법칙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자연과학 쪽에서 쓰이던 방법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방법을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도 써보자 해서 등장한 게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양적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 뒤르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뒤르켐이 쓴 유명한 책이 이제 자살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세까지는 이 자살이라는 것이 신의 뜻이었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이성으로 들여다보고 막 통계내서 수치화시키고 뭐 이런 걸 하지 않았는데, 뒤르켐은 이 자살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친구가 통계청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통계 자료를 막 가져와가지고 자살에 미친 요인들을 막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책으로 냅니다. 하여튼 그게 바로 양적 연구 방법이 이제 사회학에 적용된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 양적 연구 방법에서는 이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듯이 사회문화 현상을 같은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방법론적 이론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 사회문화 현상, 자연현상 다 연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연구 목적은 사회문화 현상도 자연현상처럼 이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연구 방법을 보면 이 통계 자료들을 주로 활용하는 거예요. 통계 자료를 활용한다는 거는 자, 이렇게 통계화 한다는 것이고, 이 사회문화 현상을 수치로 나타낸다. 수치화, 뭐 같은 말로 계량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숫자로 이렇게 표현해내게 정리해낸다. 자료수집 방법을 보면 주로 질문지법과 실험법이 활용이 됩니다. 질문지법과 실험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살펴볼 테니까 일단 이런 방법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양적 연구 방법의 유용성은 일반화 및 법칙 발견에 용이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치화시켜서 연구하니까 정밀성, 정확성이 높고요. 비교 분석이 용이하다. 근데 한계가 있어요. 자, 연구 대상자의 가치 동기 파악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불가능한 건 아니고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지만 좀 어렵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연구 대상자의 가치나 동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수치화시키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파악이 쉽지 않다는 거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가능하긴 해요. 왜냐면은 뭐 사람들의 행복감 이런 것들도 수치화시켜서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 그게 엄밀하게 정밀하게 이게 심층적으로 알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그 마찬가지 얘기인데, 계량하여 분석하기 곤란한 주관적 영역의 탐구가 역시 어렵다. 뭐 이런 한계가 있다. 자, 연구 과정은 주로 연역적 연구 과정인데, 자, 어떻게 연구하냐면 뒤에서 이제 보일 텐데, 가설을 먼저 세워놓고, 아마 이럴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이 맞는지 이 자료를 통해서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자, 옆에 보면 이제 연역적 연구 나와 있는데, 자, 일반적인 법칙이나 이론을 먼저 정하고, 그래서 이 양적 연구에서는 가설을 미리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설이 맞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은 죽는다. 실제 사람이 이제 죽는지를 확인해보는 이런 과정이 연역적 연구입니다. 자, 그 순서를 한번 볼게요. 연구 순서,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보면, 자, 양적 연구 과정, 자, 문제 제기한다. 연구 주제를 선정합니다. 자, 여러분, 연구 주제 선정.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요새 말이 많은데 SNS 활용이 청소년들의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청소년의 뭐 예를 들면 우울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해보고 싶어. 그래서 이걸 주제로 삼았다, 이거야. 그래서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하냐면 주로 선배들이 어떻게 연구했는지를 살펴봐요. 자,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선행 연구 검토를 합니다. 이 가설 설정 이전에 사실은 뭐도 있냐면 이 선행 연구 검토도 있어요. 여기 선행 연구
선배들이 어떻게 연구했는지 선행 연구 검토를 한번 해줍니다. 요거는 뭐 이제 가로해서 그래서 주제를 선정하면 자 SNS 활용이 청소년의 우울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선배들이 연구한 걸 한번 보는 거지. 그래서 그 연구한 걸 보고 나서 이제 뭘 설정하냐면 가설을 설정합니다. 이 가설이 바로 뭐야? 잠정적 결론입니다. 잠정적 결론. 잠정적 결론인 가설을 설정한다. 아마 이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마 이럴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SNS 활용을 많이 할수록 청소년의 우울감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세웠다고 해봅시다. 자, 가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면은 여러분 가설 뒤에 한번 좀 살펴보면 여기 보면 이제 올바른 가설의 요건이 있습니다. 가설의 요건을 한번 보면 자, 올바른 가설이 되려면 자, 독립변인, 종속변인 자 이거를 갖춰야 돼요. 독립변수는 우리가 쉽게 원인이라고 보죠. X라고 보고 종속변수는 결과 Y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는 자 예를 들면 SNS 활용이 청소년의 우울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청소년 네 우울감입니다. 우울감. 자 그러면은 여기서 독립변수 밖에서 주어지는 원인은 뭐예요? SNS 활용이에요. 거기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는 청소년의 우울감입니다. 우울감. 그래서 요런 이 독립변수와 이제 종속변수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의 방향이 있어야 돼. 이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두 변수 간의 정의 관계이든 정의 관계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SNS 활용을 할수록 청소년 우울감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면 정의 관계예요. 정의 관계. 정의 관계라고도 하고 플러스라고도 하고 양의 관계라고도 합니다. 혹은 아니면 부의 관계. 부의 관계는 자 이제 거꾸로죠. 거꾸로 어떻게 할까? 거꾸로. 그래서 SNS 활용을 덜 하면 우울감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반대로 가는 거지. 아니면은 많이 할수록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부의 관계라고 합니다. 이건 부의 관계는 달리 얘기하면 또 음의 관계라고도 합니다. 혹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 청소년의 SNS 활용은 우울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SNS 활용이 청소년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올바른 가설이 아닙니다. 방향성을 제시해줘야 돼요. 양의 방향인지 음의 방향인지 아니면 관계없음인지 이렇게 설정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야 검증이 가능한 것이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자, 내용적 요건으로는 검증이 필요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명확한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명확하게 연구하지 않아도 되는 건 가설로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재혼 평균 연령이 여러분 재혼 두 번째 결혼하는 거죠. 재혼 평균 연령이 초혼 평균 연령보다 높을 것이다. 이거는 연구할 필요가 없잖아. 두 번째 결혼하는 평균 연령이 첫 번째 결혼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보다 높을 것이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올바른 가설이 아니고 자, 검증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한다. 자, 예를 들면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거 검증 불가능하죠. 자, 그런 경우는 이제 올바른 가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하여튼 다시 양적 연구 과정으로 넘어와서 자, 그래서 뭐를 설정해 준다? 가설을 설정해 준다. 가설. 자, 그럼 이 가설을 어떻게 검증할지를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가설 검증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걸 연구 설계라 그래요. 자,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보면 SNS를 활용할수록 이제 우울감이 높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세웠는데 자, 그러면은 이 SNS 활용이 정확하게 뭔지를 측정 가능하게 해줘야 우리가 연구를 지속할 수 있겠죠. 우울감이란 것도 너무 추상적이잖아. 이것도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게 정의를 내려줘야 연구가 가능합니다. 자, 그걸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자, 여기 그래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건 이 추상적인 개념을 검증 가능하도록 주로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이제 구체화시켜주는 걸 의미합니다. 소득을 월 수입 또는 연봉으로 학업 성취도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의 평균으로 딱 수치화시킬 수 있게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SNS를 많이 할수록 우울감이 높아질 것이다. 그럼 SNS는 어떻게 정의를 내려줘? 하루에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는 시간, 하루에 인스타 접속 시간으로 정의해 주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 인스타 접속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 우울감은 어떤 우울감 지수 이렇게 어디 협회에서 만든 우울감 지수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주면 구체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진 것이죠. 이걸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고요. 조사 대상과 방법을 선정합니다. 이 조사 대상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표본이라고 해요. 표본.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 청소년의 SNS 활용이 활용하면 우울감이 높아질 것이다 이랬잖아. 근데 내가 청소년을 다 조사할 수는 없죠. 청소년을 다 조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몇 명 뽑아서 해야겠다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표본이라고 합니다. 내 연구 대상 전체는 모집단이고 거기서 뽑은 걸 표본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모집단이라는 개념이 있고 여러분 표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모집단은 연구 대상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구 대상 전체. 연구 대상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표본은 그 중에서 내가 뽑은 겁니다. 뽑은 거. 실제 자료 수집 대상이에요. 그래서 표본은 실제 자료 수집 대상. 자, 이 모집단 같은 경우는 어디 드러나냐면 주제나 가설에서 드러납니다. 주제나 가설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이 표본은 어디서 드러나요? 여기 연구 설계 단계에서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청소년의 SNS 활용이 우울감을 높일 것이다. 자, 그럼 모집단은 뭡니까? 청소년입니다. 근데 내가 연구 설계 단계에서 청소년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청소년 중에서 고등학생 2,000명을 뽑았다. 그럼 고등학생 2,000명이 뭐가 되는 거예요? 표본이 되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청소년 2,000명 대상으로 설문지를 좀 돌려가지고 연구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한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 자료 수집을 합니다. 주요 질문지법이나 양적 연구에서는 실험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질문지를 돌렸어, 학생들한테. 그래서 이제 SNS를 하루에 얼마나 쓰는지, SNS 활용 시간하고 이제 우울감에 대해서 이제 질문지를 돌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료를 이제 수합하는 거죠. 자, 그렇게 수합한 자료를 이제 뭐 해봐요? 통계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 처리 분석을 해서 실제로 내가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SNS를 정말 활용할수록 우울감이 높아지는구나 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가설 검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설의 수용은 내 가설과 분석한 게 일치하는 겁니다. 가설과 분석이 일치하는 것. 이게 가설의 수용이죠. 근데 기각은 가설이 세운 것하고 내가 자료를 분석한 게 불일치할 때 요건 이제 기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판단해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기억하실 거는 수용이든 기각이든 다 그건 검증의 결과입니다. 뭔 얘기냐면 친구들이들 헷갈려 해요. 가설이 검증되었다 그러면 가설을 수용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수용으로. 가설이 수용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검증이라는 개념은 검증의 결과로 수용과 기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각된 것도 검증된 거예요, 여러분. 기각된 것도 검증된 것이다. 가설이 검증되었다라고 하면 친구들이 수용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수용될 수도 있지만 기각될 수도 있는 겁니다. 기각된 것도 검증의 결과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도출합니다. 결론 도출하고 그걸 이제 일반화 시킨다는 거는 이제 모집단의 결론을 적용하는 거예요. 모집단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표본을 대상으로 내가 이제 연구를 한 것인데 이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를 이제 모집단에 일반화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일반화 관련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화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모집단과 표본이 있었는데 이 일반화를 시키려면 이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모집단은 청소년인데 표본은 내가 남학생들만 조사했어. 이러면 그거는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죠? 그래서 일반화가 되려면 이 표본이 모집단에 대해서 뭘 가져야 되냐면 대표성을 가져야 됩니다. 대표성. 표본이 모집단에 대해서 이제 대표성을 가져야 된다. 자, 근데 이 대표성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대표성이라는 건 이 표본의 구성과 모집단의 구성이 일치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청소년의 남녀 비율이 50대 50이다. 자, 그럼 표본도 똑같이 50대 50을 맞춰줘야 돼. 그리고 뭐 표본에 뭐 도시에 사는 학생의 비율이 90%, 촌락에 사는 학생의 비율이 10%다. 그러면 모집단이 그렇다고 한다면 표본도 똑같이 도시 90%, 촌락 10% 이렇게 이제 맞춰줘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뭐 이제 상류층, 중산층, 이제 하층 이런 가정 배경 같은 것도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이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비율과 표본의 구성 비율을 역시 얼추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갖는다는 건 이 구성 비율을 고려해줘야 된다 이거야. 구성 비율을 고려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일반화되려면 표본을 굉장히 잘 설계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 설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다. 그래서 구성 비율을 고려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뭘 고려해줘요? 성비라든가 어떤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지역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표본을 짜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작위 선정은 표본을 무작위로 선정했다. 무작위 선정한 것은 그래서 뭐야 여러분? 대표성이 있어요 없어요? 대표성이 없다 이겁니다. 오히려 무작위 선정한 게 대표성이 없어요. 이런 구성 비율을 고려해서 맞춰줘야 대표성을 가진 겁니다. 그냥 랜덤으로 그냥 표본 선정한다? 대표성 없습니다. 그러니까 랜덤으로 선정한 표본은 일반화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문화 굉장히 좀 짧은, 이 짧은 제시문 아래서 이 표본이 모집단에 대해서 이 구성 비율을 고려해서 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는 보여줘야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사회문화 그 짧은 제시문 안에서.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대부분 틀린 선지입니다. 연구 결과를 일반화한다. 라든가 아니면 표본이 모집단에 대해서 대표성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틀린 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기억하시고 무작위 선정한 거 전혀 대표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성 비율을 고려해줘야 대표성을 갖게 된다는 것. 자, 양적 연구 과정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여기 가설 설정하고 이 자료를 수집하는 요 과정, 이 자료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설 설정에서 자료 수집으로 가는 요 과정은 가설은 일종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잠정적 이론. 그래서 이론에서 사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연역적 과정입니다. 연역적 과정. 근데 이 자료 수집에서부터 이 가설 검증 결론 도출로 가는 요 과정은 이 사례를 통해서 결론, 이론을 다시 도출하는 것이니까 여기는 사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례에서 출발하는 건 무슨 과정이라고 얘기하냐면 귀납적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귀납적 과정. 그래서 이 양적 연구 과정은 전체적으로 보면 연역적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설을 먼저 세우고 사례로 이렇게 검증하는 것이니까. 근데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귀납적 과정도 있어요. 자료 수집에서부터 결론 도출로 가는 요 과정만 딱 놓고 보면 여기는 이제 귀납적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양적 연구 과정 살펴봤고 이제 질적 연구 과정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적 연구 방법 한번 보시면 자, 양적 연구 방법은 이렇게 수치화시켜서 막 연구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동기나 감정 이런 거 그게 수치화시킬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양적 연구는 너무 수치화시켜서 단순화시켜서 연구한다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는 자연현상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해서 등장한 게 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법론적 이원론이에요.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것과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은 다르다. 그래서 각각 다르다. 두 개가 필요하다. 이원론입니다. 자, 이 질적 연구 방법은 연구의 목적이 뭐냐면 이 사회문화 현상, 인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인과관계, 법칙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해를 하는 것이다. 이 질적 연구 방법 하면 여러분 오은영 선생님 같은 분들이 상담하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상담하는 거. 무슨 뭐 통계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해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은 직관적 통찰이에요. 오은영 선생님이 뭐야 이게 금쪽이들 상담하다 보면은 어머니랑도 막 상담하고 혹시 어렸을 때 어머니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셨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면서 여러 가지 직관적 통찰을 발휘해서 해석을 합니다.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감정이입도 해보고. 자, 자료 수집 방법을 보면 주로 이제 면접법, 참여관찰법 이런 것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은영 선생님 쓰시는 거 면접하고 아니면 같이 지내면서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질적 연구 방법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동기, 의도,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좋다 이거예요. 자,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질적 연구 방법은 좀 특수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양적 연구처럼 막 이 대규모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특수한 소수의 사례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일반화 및 법칙 발견이 어렵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면접, 참여관찰, 감정이입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연구자가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더욱더 조심하면서 객관적으로 연구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자료의 객관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이 질적 연구 방법은 이제 연구 과정은 주로 귀납적 연구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귀납적 연구는 아까 뭐 양적 연구 과정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구체적인 사실, 사례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확인하여 일반적인 법칙이나 이론을 정립하는 과정. 자, 여러 사람이 죽는 걸 확인한다. 응? 플라톤도 죽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죽고 소크라테스도 죽고 결론 사람은 죽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귀납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질적 연구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제기 한번 보시면 자, 연구 주제를 이제 선정을 합니다. 응? 그래서 예를 들면 오은영의 상담소에 SNS 중독인 금쪽이가 온 거야. 그래서 이 금쪽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연구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 금쪽이에 대해서 연구해야겠다. 그리고 같이 면담도 해보고 부모님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또 이제 같이 좀 지내보기도 하고 그래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면접법, 참여관찰법을 사용해서 이제 같이 지내다 보니까 면접 같은 걸 통해서 또 아니면 아이의 생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직관적 통찰을 통해서 자료에 담긴 의미를 이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겠죠. 어머니 금쪽이가 이렇게 된 거는 관심이 필요해서 그래요. 어머니가 관심을 많이 안 두시고 금쪽이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연구 주제에 맞게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다. 자, 질적 연구 과정은 그래서 뭐가 없냐면 가설을 설정하는 게 없습니다. 가설을 미리 설정하지 않고 그냥 이 자료를 보면서 바로바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질적 연구는 다 귀납적 과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연역적 과정은 존재하지 않고요. 어쨌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과정의 가장 큰 차이는 양적 연구 과정에서는 가설이 있지만 질적 연구 과정에서는 가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적 연구 과정에서는 이 개념을 측정할 수 있게, 수치화시킬 수 있게 조작적 정의를 하지만 질적 연구 과정에서는 수치화시키는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개념의 조작적 정의 같은 건 이제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자료 수집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의 자료 수집 방법이 있는데요. 자, 질문지법, 실험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질문지법 먼저 한번 보면 자, 이거 가장 쉬운 겁니다. 질문지 하나 만들어서 쫙 뿌리면 되죠. 요새는 특히 이제 이 웹상에서 구글 드라이브나 뭐 이런 네이버 문서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웹상에서 이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작성한 질문지를 너무나 쉽게 뿌릴 수가 있죠. 이 작성된 질문지의 조사 대상자가 직접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요. 대규모 조사가 가능하고 통계 처리가 용이해서 비교 분석이 쉽다. 자, 단점을 보면은 자, 문맹자, 글씨를 못 보는 사람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맹자 대상 실시하기가 어렵고요. 불성실한 응답, 우리가 흔히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하게 되는데 그냥 기프티콘 받으려고 1번으로 그냥 쭉쭉쭉쭉쭉 믿는 이런 친구들도 있죠. 자, 그래서 불성실한 응답이 나올 수 있다. 신뢰도가 낮다. 낮은 회수율. 마찬가지로 별로 사람들 답변 안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한 거지만 양적 연구 얘기할 때 표본을 조사할 때 너무 표본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 그래서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새는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경우가 어떤 특정 성향을 띠고 있는 데가 많은데 그래서 인터넷 여론이라고 해서 어떤 한 커뮤니티에서만 설문조사를 한다. 그러면 어떤 특정 부분의 의견이 과대대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특징을 보면 양적 연구에 활용이 되고 표본 조사 시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 선정이 필요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양적 연구할 때는 이 표본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질문지법에서. 실험법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 선정이 필요하다. 아까 그래서 뭐라 그랬죠? 구성 비율을 고려해줘야 된다. 이랬습니다. 구성 비율을 고려해줘야 된다. 모집단의 성비, 소득 수준, 사는 지역 이런 것들을 잘 고려했고 그걸 이제 표본에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게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설문할 수도 있고 전화 설문, 우편 설문, 인터넷 설문, 면접 설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자, 잠깐 다음 보시면은 여기 질문지 작성 시 유의사항 한번 볼게요. 유의사항. 여기 특정 응답을 유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밤에 게임하는 것, 수면 부족이 지금 사회적 문제다. 그러면은 이제 청소년들에게 이제 10시 이후에 게임 못하게 하는 셧다운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런 거 이제 물어보면 청소년들이 밤에 게임 안 한다는 걸 문제로 깔아놓고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셧다운제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고 있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리고 선택지가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는 말은 겹쳐서는 안 된다 이거야. 겹쳐서는 안 됩니다. 자, 뭔 얘기냐?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당신의 취미는 뭔가요? 취미. 자, 1번 운동. 2번 독서. 근데 3번 예를 들면 헬스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헬스랑 운동이랑 뭐 하는 거야? 겹치는 거잖아. 응? 그지? 4번 러닝. 그럼 이 러닝까지 겹치는 거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럼 사람들이 뭘 골라야 되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서로 겹치지 않게 배타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자, 선택지가 포괄성을 갖춰야 된다. 자, 포괄성을 갖춰야 된다는 것은 답할 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쨌든 답할 게 있어야 된다. 답할 게 있어야 된다. 자, 예를 들면 취미가 뭐냐 했을 때 방금 운동, 뭐 독서, 뭐 또 뭐 있을까? 영화 감상, 뭐 이런 게 이렇게 해보자. 근데 요거 세 개밖에 없다고 해봐.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 뭐가 가고 싶어? 여행을 가는 게 취미야. 그럼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고를 게 없죠. 자, 이럴 때는 거기서 뭘 넣어주면 되냐? 기타를 넣어주면 돼요. 기타. 그럼 운동, 독서, 영화가 아닌 사람은 기타에 표시하면 되니까 이런 경우는 포괄성이 있지만 그냥 운동, 독서, 영화 이렇게만 끝나면 포괄성이 없습니다. 그럼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물으면 안 된다. 두 가지 내용을. 예를 들면 당신은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냐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휴식을 잘 취하고 있느냐, 수면을 잘 취하고 있느냐. 자, 어떤 사람이 수면은 잘 하루 8시간씩 자는데 나머지 깬 시간은 일만 줄창 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는 휴식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를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오로 이렇게 물어보게 될 텐데 충분한 수면은 취하지만 휴식은 거의 못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답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물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질문에는 하나의 내용만. 그리고 이제 질문은 모호하지 않아야 된다. 자, 저거는 이제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명확해야 된다 이거야. 예를 들면 당신은 취미를 얼마나 즐기나요? 자, 그럼 1번에 뭐 1회, 뭐 2번 2회, 3번 3회, 뭐 4번 4회 이상. 자, 뭐가 빠졌어? 당신 취미는 얼마나 즐기나요? 기간이 빠져 있죠. 당신 취미는 일주일에 뭐 이렇게 넣어줘야지. 일주일에 얼마나 즐기나요? 아니면 하루에 혹은 아니면 한 달에 얼마나 즐기나요? 이렇게 명확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기간이 빠져 있으면 얼마나 즐긴다? 뭐 하루에? 일주일에? 언제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모호하지 않아야 되고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자, 질문지법이었습니다. 자, 실험법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법은 연구 대상자에게 독립변수를 처치하는 거야.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실험법은 연구 대상자에게 독립변수를 처치하는 것. 요게 포인트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종속변수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의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일정한 자극을 주고 그 반응을 분석하는 거다. 자, 포인트는 독립변수를 처치하는 겁니다. 실험법에서 독립변수는 처치하는 게 포인트예요. 무슨 얘기냐? 연구자가 독립변수를 처치한 게 아니면 실험법이 아닙니다. 자, 옛날에 나온 가설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출제됐던 거. 자, 어릴 때 아빠랑 시간을 많이 보낸수록 이 딸이 커서 아빠 닮은 사람을 좋아할 것이다. 어릴 때 아빠랑 시간을 많이 보내면 아빠 닮은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갈 것이다. 요렇게 가설이 세웠어. 그래서 이 연구자가 이제 20대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사진을 구한 다음에 그걸 이제 AI로 이제 좀 바꿔서 아버지인지 못 알아보게 하고 여러 사진 속 남자들을 놓고 호감도를 조사한 거야. 그럼 이거 실험법 같지만요, 여러분. 이거 실험법 같지만 실험법이 아닙니다. 자, 왜? 실험법은 독립변수를 연구자가 처치를 해줘야 돼요. 실험법은 독립변수 연구자가 처치해야 돼. 자, 요 상황에서, 요 가설에서 독립변수는 뭐야? 어릴 때 아빠랑 보낸 시간입니다. 이 어릴 때 아빠랑 보낸 시간을 연구자가 통제한 게 아니죠. 그냥 이미 큰 20대 여성들을 데리고 아빠랑 어릴 때 시간 얼마나 보냈냐? 그리고 아빠 닮은 사진 보면서 호감도를 체크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그냥 질문지법일 뿐이에요. 자, 실험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구자가 직접 독립변수를 처치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생아실에 가가지고 A 집단, B 집단 나눈 다음에 A 집단 아빠들한테는 딸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딸바보가 대세입니다. 딸하고 시간 많이 보내세요. 자, B 집단 아빠들한테는 요새 독립적인 딸들이 대세입니다. 딸하고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어릴 때 아빠랑 보낸 시간을 연구자가 통제를 해야 그래야 실험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확인을 했다. 그러면 실험법이다. 자, 포인트는 자, 실험법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 연구 대상자에게 독립변수를 처치하냐
처치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수를 처치한 집단은 뭐가 되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지만 실험 집단이라고 합니다. 변수를 처치한 집단은 실험 집단이고요. 그리고 변수를 처치하지 않은 집단은 뭐라고 하냐면 통제 집단이라고 합니다. 통제 집단. 통제 집단은 독립변수를 처치하지 않은 집단이에요. 독립변수를 처치하지 않은 집단. 자, 예를 들면 그냥 좀 쉬운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아침에 달리기를 시키면 학생들의 학업 집중도가 오를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웠어. 자, 그래서 1반은 달리기를 시켰어. 그리고 2반은 달리기를 시키지 않았다 이거야. 자, 그랬을 때 둘이를 비교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1반은 독립변수, 달리기라는 독립변수를 가했지. 1반이 실험 집단이 되고 2반은 그럼 뭐가 돼요? 달리기를 시키지 않았으니까 통제 집단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간단한 예예요. 그런데 통제 집단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통제 집단은 없을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응? 통제 집단은 없을 수도 있다. 자, 뭔 얘기냐? 예를 들면 이번에는 가설을 이렇게 세운 거야. 달리기를 많이 할수록 집중도가 오를 것이다. 오케이? 자, 달리기를 많이 할수록. 자, 그러면은 1반은 달리기를 1시간 시키고 2반은 30분 시켰다 이거야. 30분. 오케이? 자, 그러면 둘 다 달리기라는 변수를 내가 가해줬어, 안 가해줬어? 가해줬지. 이런 경우는 둘 다 그럼 뭐야? 독립변수를 처치한 실험 집단이 된다 이거야. 오케이? 아니면 독립변수를 2개 설정한 경우도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이런 어떤 경우냐면, 자, 이 달리기를 시키는 것이 뭐 예를 들면 명상을 시키는 것보다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그럼 1반은 뭘 시키는 거야? 1반은 달리기 시키고, 2반은 뭐 시키는 거야? 2반은 명상 시키는 거지. 여기는 이제 독립변수가 2개죠. 명상이랑 달리기. 그리고 둘 다 독립변수를 하나씩 가해준 거야. 이럴 때도 실험 집단만 있는 겁니다. 통제 집단은 없죠. 오케이? 자, 하여튼 실험법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여기서 이제 막 빙빙 꽈나 실험법이 아닌데 실험법처럼 꾸며놓고 막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 연구 대상자가 독립변수를 통제했느냐 안 했느냐. 요걸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자, 장점을 보면 자, 인과관계 파악이 용이하고요. 정확성, 객관성이 높고 집단 간 비교 분석이 용이하고 법칙 발견 유리합니다. 자, 인간을 대상으로 근데 실험하다 보니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완전한 통제 이런 건 거의 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통제된 상황에서의 결과를 실제 적용하는 것에도 약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자, 양적 연구에 주로 활용되고요. 가장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연구자의 개입이 가장 많은 겁니다. 나머지 변수들을 차단해야 되니까 연구자의 가장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윤리적 문제 우려로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자, 면접법 한번 보겠습니다. 면접법은 이제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이죠. 질적 연구에서 활용되는 것인데 조사 대상자와의 대화, 질문 답변을 통한 자료 수집 방법이다. 문맹자를 대상으로 가능하고요. 문맹자는 글씨를 못 보지만 말은 통할 수 있으니까. 소수의 응답자로부터 깊이 있는 심층적 자료 수집 용이하고요. 자, 조사 대상자와의 신뢰 형성, 이걸 라포라고 하죠. 이런 걸 통해서 불성실한 응답 문제를 방지할 수 있고 또 이제 막 조사 대상자가 울고 이러면 오은영 선생님처럼 달래주면 돼요. 우세요. 마음껏 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어때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의 노력 투여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주제에 부합하는 조사 대상자를 딱 선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같이 또 이야기하다 보면 어때요? 정도 들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의 외모나 목소리 이런 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이 뭐야? 딱 내 스타일이야. 응? 그러면은 뭐 끝나고 빨리 커피나 마시러 가자고 해야겠다. 이러면서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관 개입이 우려가 있다. 질적 연구에 활용되고요. 신뢰, 방금 얘기했던 라포의 형성이 중요하고 자, 비구조화, 이게 틀을 딱 갖춰 놓지 않았다 이거예요. 좀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비구조화, 비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여관찰법 보겠습니다. 자, 참여관찰법은 말 그대로 내가 직접 참여해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직접 참여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집단, 이민족, 유아 이런 사람들 연구가 가능하고요. 자료의 실제성은 생생한 정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생생한 정도. 자료의 실제성은 이 참여관찰법밖에 없어요. 면접법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고 시험법은 실제 상황이 아니고 질문지법은 그냥 뭐 통계 자료를 보는 것 뿐이니까. 자, 단점 역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 현상이 일어난 곳에 또 실제 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시간과 비용 많이 듭니다. 이민족 이런 데 연구하려면 그 부족으로 우리가 막 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 참여관찰법은 있는 그대로를 봐야 돼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연구자가 개입하면 안 됩니다. 참여관찰법의 핵심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서 그래서 직접 참여는 하지만 개입은 하면 안 돼요. 개입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개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어. 이민족 연구하러 갔는데 옆에 부족이랑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그랬을 때 대처가 곤란하죠.
그리고 같이 지내다 보면 또 어떻습니까? 정듭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주관 개입 우려가 크고요. 조사 대상이 연구 의도를 알게 될 경우 자료 왜곡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연구할 이 민족,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 막 연구하는데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연구하는 거야.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연구하느냐. 옛날에 이제 미드라는 이 인류학자가 있었는데 미드가 연구하려고 했던 건 이제 여성들이 어떤 강한 공격성을 띤 사회가 있는지 이런 거를 찾아다녔어요. 미드가.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남성들이 좀 공격적이고 진취적이고 여성들은 수동적이고 방어적이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미드는 이런 가부장제적인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그런 곳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막 아프리카 이런 열대지방의 원주민들 막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부족을 보니까 실제 여성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남성성, 요새 말로 하면 뭐야? 테토녀. 테토녀들이 많은 그런 부족을 찾은 거야. 테토녀들이 많은 부족을. 그래가지고 이제 미드가 거기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미드의 의도를 알아차린 거예요. 아, 미드가 지금 테토녀들을 찾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거기 원주민들이 일부러 여자들이 막 이제 더 이제 테토녀처럼 굴었다는 거야. 이렇게 남자처럼 막 이렇게 막 와일드하게 하고. 그래서 이 의도를 알게 돼서 자료 왜곡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특징을 보면 주로 질적 연구에 이제 활용이 되고요. 역시 비구조화, 비표준화 정도가 굉장히 가장 큰. 왜냐면 아예 개입하면 안 되니까 자료 수입 방법이다. 자, 문헌연구법은요. 자, 이미 존재하는 기록이나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입하는 방법입니다. 문헌은 기존에 있던 자료를 말하는 겁니다. 꼭 책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영화, 음악, 뭐 문화재 이런 것도 다 문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에 존재하던 자료를 연구하면 그냥 문헌연구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자료 연구하는 거니까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죠. 기존의 연구 동향 파악 시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선행 연구 검토에 주로 활용이 됩니다. 시공간적 제약이 적고. 단점 보면 이제 문헌의 신뢰성 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과거에 만들어진 거라고 해도 그게 뭐 100% 다 맞다고 다 장담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문헌을 해석할 때 있어서 연구자 역시 주관이 개입될 수가 있겠죠. 자, 이 문헌이 어떤 통계 자료다 하면은 뭐 양적 연구에 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이 문헌이 어떤 사람들의 생활상이나 동기가 많이 드러나 있는 것이다. 그럼 질적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문헌들은 이제 2차 자료에 해당하는데, 자, 1차 자료는 뭐냐면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입니다. 내가 새로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직접 수집한 자료가 1차 자료고, 자, 2차 자료는 이미 기존에 다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문헌 연구에서 활용되는 건 2차 자료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료 수집 방법의 추가 한번 보시면은, 자, 언어적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자, 질문지법과 면접법입니다. 자, 문자와 말로 하는 것이죠.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큰 자료 수집 방법은 면접법과 참여관찰법. 아까 면접법 그 사람의 외모나 목소리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참여관찰 같이 있다 보면 정도일 수 있다. 자, 일반화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양적 자료 수집. 당연히 뭐 질문지법, 실험법입니다. 자, 그리고 심층적 자료를 통해 의미 해석 목적으로 하는 질적 자료. 당연히 면접법, 참여관찰법입니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공통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 당연히 뭐예요? 문헌연구법. 아까 얘기했지만 통계 자료다. 그러면은 이제 양적 연구에서 활용이 될 것이고, 사람들의 생활상이 나와 있다. 그럼 질적 연구에서 활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 더 제가 또 여기 다 추가 하나 해보면, 자, 연구자의 통제 수준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자의 통제 수준 혹은 이제 개입 정도인데 뭐 자료의 통제 수준이라고 한번 볼게요. 연구자의 통제 수준. 자, 연구자의 통제 수준이 제일 높은 건 뭐예요? 자, 실험법이 가장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실험법이 가장 크다. 그리고 연구자가 통제를 가장 적게 하는 건 뭐예요? 아예 개입하면 안 된다고 했던 참여관찰입니다. 참여관찰. 자, 그러면은 질문지랑 면접 중에는 통제 수준이 뭐가 더 높을까요? 요게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질문지가 좀 더 통제 수준이 높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질문지 같은 경우는 질문지가 미리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그 세팅된 질문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통제 수준이 높은데, 면접법은 그래도 좀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으니 질문지법보다는 통제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헌 연구를 제외하고, 문헌 연구는 그냥 뭐 기존에 있는 자료 보는 거니까 연구자가 뭐 통제하고 말고 이럴 건 없고, 통제 수준 질, 면참 순이다. 자,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건 아까 다 살펴봤죠? 가설의 조건, 질문지 작성 시위상. 요건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연구 방법과 그 연구 방법에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앞부분에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례형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출문제 꼼꼼하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